자, 우리가 지금 치매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이번 시간에는 치매의 어떤 종류와 또 치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소개하는 것은 알츠하이머형 치매하고 혈관성 치매, 그리고 이제 머리를 다친 것과 관계되는 치매, 이렇게 하는데요. 현재 이 치매 중에서 치매 환자의 50에서 60% 정도가 알츠하이머병 형태의 치매입니다. 이 치매는 1907년 교재 183페이지입니다. 1907년 독일의 알츠하이머 박사가 처음으로 이 병을 이제 기술했는데, 원인 미상의 대뇌 질환으로 서서히 발병하고 수년에 걸쳐 진행한다. 이렇게 했고, 이제 뭐 다른 건 좀 너무 어려운 말들은 읽어도 우리가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쉽게 말해가지고 밑에 보면 쌍으로 된 나선형의 가는 실 모양으로 이루어진 신경섬유에 엉킨 덩어리가 나타난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경섬유가 이렇게 엉켜가지고 혈관을 이렇게 막는 것 같아요. 신경화학적으로는 아세틸콜린이 감소하고 그 밖에 신경 전달 물질이 감소한다. 보통 이제 65세에서 70세에 발병하지만 40, 50대에도 발병하는데, 이 경우 초로성 발병의 알츠하이머병이라 한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쉽게 말해서 이제 두뇌를 쓰지 않는 사람일수록 이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다고 그럽니다. 여러분들이 젊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열심히 머리 많이 쓰고 그래도 공부하고 해두는 것이 나중에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자, 그리고 이제 특징이 서서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모를 정도로 천천히 진행됩니다. 그리고 이제 서서히 진행돼 가지고 약 한 15년 가까이, 10에서 15년 가까이 지속이 되는데, 처음에는 이제 유일한 증상이 기억력 장애입니다. 자꾸 잘 까먹고 잊어버리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중간쯤 이렇게 가면 각종 이제 지각 장애, 이게 두드러집니다. 행동이라든지 또 인격에 더 명확한 영향을 미칩니다. 행동이 이제 굼떠진다든지, 또 이렇게 성격 조절이 안 된다든지, 뭐 감정 폭발한다든지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 같이 나타나요. 그리고 이제 후기가 되면 완전히 이제 말이 없어지고 주의력이 결여되고 지적인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차차 자신을 돌볼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돼가지고 사망하게 되는 불치병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184페이지 보면 유전에 의해서 발병하는 경우는 10% 미만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유전하고 크게 관련이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혈관성 치매. 혈관성 치매는 뇌의 여러 곳에 역시 혈관 질환으로 생긴다는 거,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뭐 의학적으로 이 상세한 말들은 다 봐도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말들이에요. 혈관성 치매는 이제 60에서 70세 사이에 가장 흔하고 남자에게 많다. 결국 이렇게 뇌졸중이라 그러죠. 뇌에 피가 원활하게 흐르지 않아 가지고 혈관 장애로 인해 가지고 생기는 치매입니다. 185페이지, 머리를 다친 것과 관계 있는 치매. 유명한 이 머리를 다친 것과 관계 있는 치매는 여러분들은 모를 수도 있겠지만 무하마드 알리라고 하는 흑인 권투 선수, 유명한 미국의 권투 복싱 선수인데, 이 선수가 이 치매를 앓다가 이렇게 사망했는 경우가 있었죠. 그래서 권투 선수처럼 머리를 되풀이해서 많이 다친 경우 복잡한 문제를 푸는 능력이 떨어지고 정서적으로 불안정하며 성격이 변하는 경우가 있다.
눈에 띄지 않게 진행되며 최근 기억의 감소, 시간, 장소, 사람에 대한 진압력이 감소한다. 가족들에게 몹시 적대적이고 고집이 전보다 세고 쉽게 감정 폭발을 일으키며 때로는 비관하여 자살 위험을 보일 수도 있다. 전체적으로 치매 환자의 상당수는 우울하고 불안하다. 폭발적으로 웃거나 우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3분의 1 정도에서 망상이 있는데 대개 피해생 망상이고 충동적이며 신체적인 공격과 폭력을 쓰므로 가족이 다루기가 어려워진다. 모든 치매 환자에게서 언어 및 운동장애 등 각종 신경학적 장애를 보인다. 말이 어눌해진다든지 또 행동 사지 움직이는 거라든지 이런데 이렇게 장애가 오는 걸 말합니다. 186페이지 봅시다. 치매 진단, 치료와 환자의 보살핌. 진단. 요즘은 인터넷에서도 쉽게 이 치매 진단 진단 지표를 이렇게 쉽게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찾아보면 부모님 혹시 필요하신 분 있으면 이제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그게 이제 진단 체크하는 체크리스트가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자, 진단은 앞에 이제 열거한 그러한 증상과 증후, 뇌질환의 근거로 치매를 진단하게 된다. 회복 가능한 치매가 10 내지 15%나 되기 때문에 뇌의 손상과 장애뿐 아니라 후천성 면역 결핍증, 뇌매독 같은 병균에 의한 뇌의 염증 유무, 비타민 B12의 결핍 여부, 갑상선 기능 장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치매는 세계보건기구의 국제정신 및 행태장애 분류의 제1호로 꼽히는 정신건강의학과의 병이다. 2050년에 이 세계보건기구가 전 세계 치매 환자를 약 한 1억 5천만 명으로 추산을 합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죠. 1억 5천만 명에 또 거기에 함께 이제 이 돌봐야 되는 가족 수를 이제 포함한다 그러면 굉장히 치매로 인한 고통이 아마 심해질 거고, 전번 시간에 우리나라에도 치매 국가 책임제, 국가가 이제 치매에 대해서 복지적인 차원에서 책임을 지는 정책을 이제 펴나간다고 그랬는데, 아마 전 세계적으로도 이제 개개인 가족이 떠맡기에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간병 과정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점점 확산이 되질 것 같습니다. 약물 치료, 인지능력 결손을 치료할 목적으로 여러 약물이 적용되고 있다. 여기 이제 쭉 이렇게 내용들 쭉 나오고 있고요. 187페이지 위에 보면 아스피린, 멜라토닌, 은행잎 등은 공식 인정된 약이 아니므로 추천할 수 없다. 이제 특히 이제 이 은행잎 같은 경우에는 혈관 순환을 이렇게 혈관 장애를 잘 치료해주고 순환을 좋게 해준다 해가지고 이제 많이 먹는데,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이 치매에도 먹는 경우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식 인정된 약이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보살핌. 가족이 할 수 있는 이런 가벼운 치매의 경우 TV나 달력을 이용, 적절한 자극으로 환자가 진압력을 가지도록 도와주고, 우울이 어느 정도인지, 자살 위험이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야 하고, 과도한 불안을 갖지 않도록 하는 일이다. 진압력이라는 것은 시간, 공간,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 이런 걸 알아보는 능력이라고 그랬죠. 그걸 이제 TV나 달력을 이용해가지고 자꾸 이제 오늘 며칠이다, 이제 여기가 우리 집 거실이다, 이런 걸 자꾸 알려줌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진압력을 가지도록 도와준다는 거죠. 또한 치매 환자와 관련된 재정 및 기타 법적인 문제를 처리해 주도록 하고 그것을 도와야 할 것이다. 치매가 심하면 사고, 낙상, 화재 등의 우려가 있으니, 낙상이라는 것은 넘어져서 다치는 그러한 이제 넘어져서 이렇게 뼈가 부러진다거나 상처를 입는 그러한 노인들이 주로 잘 당하는 이제 상처죠.
그런 우려가 있으니 조심해야 하고 운전은 절대로 금물이다. 아주 심해지면 옷 입고 식사하는 일상생활에서도 도움을 필요로 하며 내과적인 치료가 필요해지고 가족들이 다루기가 힘들어진다. 보살핌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양만큼이나 내용을 한번 다 읽어보겠습니다. 우수한 두뇌의 인격자가 치매에 걸려 퇴행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보는 가족의 마음은 말할 수 없이 처참하다. 치매 환자의 간호를 가정간호사나 다른 사람에게 부분적으로 맡기고 가족이 이 어려운 과제에서 때때로 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가족 자신의 정신건강도 살펴야 하기 때문이다. 치매 환자의 보살핌은 가족을 중심으로 사회 전체가 서로 돕는 협동체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거기에 이제 그 파워포인트 링크 걸어놓은 이제 치매와 함께 사는 사람들 투를 보면 거기에 이제 60대에 이 10년 동안 노모를 돌봐온 치매 걸린 노모를 돌봐온 이제 본인도 이제 노인이면서도 그런 아주 효자와 같은 사례가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 자기 어머니를 돌보다가 오만 이제 뇌졸중이 와가지고 폐렴이 왔던가요? 하여튼 그래서 본인이 이제 쓰러지고 난 뒤에 어머니를 이제 요양원에 모시고 그러고 난 뒤에도 매일 어머니를 위해서 도시락을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그런 이제 사례를 이제 링크에 걸어뒀었죠. 188페이지 위에 보면 낮 동안 환자를 돌보는 주간 보살핌 센터는 환자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면서도 가족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치료 공동체의 보살핌이라는 점에서 매우 유익한 곳이다. 자, 이제 188페이지 알코올 중독 문제. 우리나라는 이 술 문화에 대해서 너무 관대해요. 알코올 문제를 이렇게 심각한 사회 문제로 요즘 많이 나아졌다고 하지만서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굉장히 우리나라 음주 문제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한국 성인의 대부분이 음주자이고 폭음하는 그 비율은 미국보다 3배나 높아요. 우리 영화 같은 데 이렇게 보면 미국 사람들 알코올 중독자들이 많다고 이렇게 이제 그런 영화들 자주 보지만 실제로요 폭음하는 비율은 이제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성인 33% 3명당 1명은 음주와 관련해가지고 개인적, 심리적, 사회적 그런 문제를 이제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음주운전 사고도 많이 일어나잖아요. 예. 우리는 어느 문화에 이렇게 자라면서 그 문화가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어 왔기 때문에 그거를 거기서 자라온 우리나라 문화에 자라온 사람들은 당연스럽게 봐요. 길거리 나갔을 때 시내에 뭐 조금만 가면 뭐 이렇게 술집, 뭐 주점, 노래방 이렇게 질비한 나라는 다른 나라에서 좀 보기 힘듭니다. 예. 우리는 이제 매번 그렇게 하니까 당연한 걸로 그냥 우리 삶의 한 문화로 생각하는데 다른 나라 가보면 그렇지 않아요. 예. 미국이나 나 같은 경우에는 미국도 오래 살았고 호주도 이렇게 몇 년 동안 살았었는데 호주를 예로 든다 그러면 나가서 이제 동네에 바를 찾는 것이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예. 이제 술집이죠, 우리로 치면. 그리고 호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교포들이 하는 말이 한국은 재미있는 지옥이고 호주는 심심한 천국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 그만큼 한국은 이제 불타는 금요일이라는 말이 있듯이 나가면 먹고 놀고 즐기는 그 문화가 너무 많죠. 물론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서비스 업종이 이제 산업사회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 술집이라든지 놀이 문화들이 있긴 있지만 우리나라는 너무 많아요. 예, 너무 많아. 예. 그런데 호주 같은 경우에는 밤 9시 되면요. 남자들이 다 집안에 들어가지고 가정에 있습니다. 거의. 뭐 이렇게
풋볼 게임이라든지 뭐 그런 큰 거 있을 때는 나와서 바에서 막 같이 술 마시고 이렇게 하지만 대부분은요 바에 그냥 한두 잔 이렇게 먹는 사람 앉아 있을 뿐이지 대부분 밤 시간 되면 가족들하고 보내요. 조용히 해요. 주택가에 있으면 그 주택가에 이제 바가 이렇게 뭐 하나 정도 있긴 있지만서도 거의 뭐 술 마신 사람 보기 힘들고요. 대부분 이제 집에 들어가서 일찍 이제 가족들하고 가는 문화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한국에서 건너간 교포들은 좀 재미없고 심심하게 이렇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거기에서 오래 이렇게 살다 보면 또 그 문화에 젖게 돼요. 예. 당연시하게 편안하게 여기입니다. 예. 술 먹고 막 2차 가고 3차 가고 막 그렇게 안 해도 되거든요. 예. 우리나라는 그러한 술 문화에 있어 가지고는 상당히 왜곡된 잘못된 술 문화가 만연해 있고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 이제 그 우리나라 뉴스를 떠들썩하게 했던 예천군의 그 군 의원들이 미국에 출장 가가지고 술 먹고 현지에 있는 우리 교포 가이드를 폭행한 사건이 나와가지고 국제적인 망신거리가 됐었죠. 그 뉴스가 나온 적 있죠, 그죠? 그런 거는요, 미국에서는 그런 술 먹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그렇지만 그런 폭력 사건이 일어나면요, 엄청난 처벌을 받습니다. 예, 엄청난 처벌을 받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뭐 그런 것들을 너무나 이렇게 쉽게 이렇게 생각하고 관대하게 생각하죠. 아니, 술 먹었으니까. 뭐 어쩌다 그럴 수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188페이지 한번 쭉 보겠습니다. 외국에서 주립 정신병원 같은 곳에서 일했을 때 나는 거의 매일 한두 사람씩은 알코올 중독 환자가 입원하는 것을 목격할 수 있었다. 이 사람들은 흔히 경찰 조서나 동장의 공문 같은 것을 가지고 거의 강제로 병원문을 들어선다. 그 두툼한 서류 뭉치를 들추고 있노라면 그 당시 나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내용을 읽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술 취한 아버지가 집에 들어와 유리창을 깨자 부인이 경찰을 불러 남편을 병원에 보내거나 아들이 아버지의 술주정을 동회의에 고발하여 동장이 법에 의하여 의사의 진찰을 받게 하고 정신병원으로 그를 입원시키는 등 얼핏 보면 비인간적인 처사처럼 보였다. 나도 90년대 중반쯤에 이제 미국에 갔을 때 뉴욕에서 한 6년 정도를 산 적이 있었는데요. 거기 우리 교포 문화를 처음 보면서는 조금 의아한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뭐 집에서 아빠가 이제 뭐 폭력이 아니고 아빠가 그냥 이렇게 뭐 훈계한다고 조금 이렇게 매를 댄다거나 그럴 경우에 이렇게 경찰에 아빠를 신고하는 경우 이렇게 숱하게 봤어요. 뭐 알코올 문화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야 이거 미국이 너무 아이들 비정하게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했는데 그것이 아이들은 거기서 자란 아이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법이 사람을 지켜준다라는 그러한 법 질서 안에 있는 걸 배워왔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법을 이용하는 그런 것들이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었죠. 나중에 나도 이제 지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그런 부분을 조금 자연스럽게 바라보게 됐는데 이제 이 의사도 이제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법이라 하면 공연히 두려움부터 앞서던 한국의 의사가 법이란 벌을 주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목숨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만들었다는 사실을 이해하기까지 여러 해가 걸렸고 아들이 아버지를 고소한 것이 결코 비인도적인 처사가 아니라 오히려 아버지의 병을 고쳐주기 위한 눈물 어린 호소였음을 알게 되었다.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유럽 대륙에는 알코올 중독 환자가 그만큼 많고 이것을 고치고 예방하는 데 늘 각별한 신경을 쓰고 있다. 술을 팔지 않는 레스토랑이 많고 술집에서는 고성방가를 하거나 흥에 겨워 식탁이라도 손으로 두드린다면 당장 쫓겨나는 술집이 많다. 밑에 보면요. 서구의 표준으로 통계를 내보면 한국에도 상당히 많은 알코올 중독자가 사람은 좋은데 주사가 있는 사람으로 방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정신요양병원에 장기간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병원 치료를 받게 하지 못한 채 오늘도 매일 밤 알코올 중독자로부터
매를 맞고도 호소할 데가 없어 울면서 참고 견디는 수많은 부인들과 아이들이 있을 것이다. 자, 189페이지 밑에 보면요. 알코올 중독의 치료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혼자서는 하기 어렵다.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가족과 사회가 함께 이렇게 책임져야 하고 이에 대한 제도나 알코올 중독자 전문 치료기관을 만들 필요가 있으며 알코올 중독자를 위한 사회사업가 등 보조치료자의 도움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도 지금 알코올 중독 전문 병원이 이름을 내가 지금 금방 생각이 안 나는데 카프인가 전문 그 종합병원이 하나 서 있습니다. 그것만 이제 전문적으로 다루는 병원이죠. 미국에서는 그 가장 효과적인 치료 방법으로 알려져 있는 것이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 단체 AA 클럽이라 그럽니다. 알코홀릭 어노니머스. 알코홀릭 그러면 이제 알코올 중독자라는 뜻이죠. 어노니머스 그러면 익명,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은 무명의 이제 알코올 중독자 모임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정기적인 시간을 가지고 모여가지고 알코올 중독에 대한 체험담을 나누고 서로 격려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제 스스로 치료해 나가는 어떤 그러한 중독자 단체입니다. 그러나 알코올 중독이 되는 동기는 여러 가지가 있어서 우울증이나 그 밖에 노이로제의 괴로움을 이기기 위해서 술을 먹기 시작한 사람들에게는 우선 노이로제를 고쳐줄 필요가 있고 가족 관계에 문제가 있거나 직업상의 갈등이 있으면 그것을 조절해 주어야 한다. 우리나라에도 이제 그 비슷한 알코올 중독자 익명 클럽이 있습니다. 역시 알코홀릭스 어노니머스 클럽 해가지고 미국하고 비슷하게 미국은 AA인데 우리는 AAC, AA 클럽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였습니다. 190페이지 밑에 보면 한간에 술을 끊게 하는 약이라 하여 아무나 약방에서 사다 먹이는 수가 있는데 이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왜냐하면 약에 따라서는 알코올 중독자가 이것을 먹으면서 술을 먹으면 간혹 죽는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아무에게나 이 약을 먹인다고 술을 끊는 것은 아니고 자기가 꼭 끊겠다고 각오한 사람이어야 하는데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의 지시와 감독 아래 사용해야 한다. 술은 어머니와 같아서 인간은 때때로 언니처럼 그녀의 품에 기대어 취하고 싶을 때가 있다. 그러나 참아야 할 때는 참고 깨어 있어야 할 때는 깨어 있어야 한다. 술 주정꾼을 주폭이라 부르면서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으나 이 주정꾼은 환자다. 형무소에 보내기보다는 병원에 보내 강제로라도 치료를 받게 해야 한다. 여러분들 그 심리 치료나 상담을 잘 안 봐서 그렇죠, 그죠? 내용을 안 봐서 그렇지. 이런 상담을 해보면 밤에 이 잠자는 것이 불면증이 많아가지고 알코올에 의존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꼭 가난한 사람들만 그런 것도 아니고요. 좀 이렇게 상류층의 이야기도 들어보면 이제 뭐 소주를 3병 먹어야 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알코올에 의존하는 그런 그 경향성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우리가 이제 뭐 친구들하고 어울려가지고 한 잔 즐기면서 먹고 마시는 그 정도가 아니고 밤에 꼭 술을 마셔야 자는 그런 경우들이죠. 자, 그 다음에 약물 의존과 약물 남용과 의존. 요거는 조금 이제 내용이 그냥 뭐 여러분들 쭉 읽어보면 크게 무리 없이 이렇게 볼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여기 이제 환각제 남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192페이지 보세요. 여기 보면 이제 마약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마약이 생각보다 그 마약 사범들이 많습니다. 2019년에는 약 한 40만 명 가까이 이 마약 사범으로 봤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그렇게 마약 청정국이 아니다라는 것도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다음에 약물 남용과 의존 2. 요거 하고 이제 성격장애 뒷부분은 다음 시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